안녕하세요. 스칼라 첫 시간인데요. 스칼라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스칼라를 우선 설치를 해주시고요. 스칼라 빈 디렉토리가 패스에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운영체제 명령체를 연 후에 스칼라라고 타이핑을 한 후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스칼라를 할 수 있는 기본 세팅이 됩니다.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웰컴 투 스칼라 버전 2.10.2 버전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스칼라의 기본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예정인데요. 처음에 스칼라 인터프리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를 때마다 인터프리터는 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력하면 int 값 4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 값은 res0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이 값은 이후 연산해서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0.5 곱하기 방금 사용했던 res0의 값을 이용해서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res1에 더블이라는 값으로 21.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한 번 더 hello 플러스 처음에 입력했던 res0을 입력한 후에 엔터를 누르면 이번에는 스트링 값으로 hello 42라는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터프리터는 결과 타입도 함께 보여줍니다. 이 예제에서는 int, 더블, 그리고 스트링 값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칼라 인터프리터에선 메소드도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인터프리터를 실행 방법에 따라서 메소드 이름에 탭 완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이 res2 리절트 값을 이용해서 한번 메소드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s2.2를 타이핑을 하시고 키보드에 탭키를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탭키를 누르게 되면 to 캐릭터 어레이, to 로퍼케이스, to 스트링, to 어퍼케이스 인터프리터는 다음과 같은 선택지를 줄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탭이 완성이 돼서 이번엔 사용할 U자를 누르고 다시 탭키를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U자로 시작하는 메소드가 to 어퍼케이스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메소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번에 엔터키를 누르면 답이 hello 40이라는 값이 대문자로 표시가 됩니다. 이번에는 화살표 위 키보드와 아래 키보드를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구현에서 이전에 입력한 명령어를 확인하실 수 있고 수정도 가능합니다. 화살표 오른쪽 키와 왼쪽 키를 이용해서 델 키를 이용해서 마지막 명령어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이 to 어퍼케이스에서 값을 로퍼케이스로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다시피 소문자로 스트링 값이 수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스칼라 인터프리터는 식을 읽고 계산하고 출력한 후에 다음 식을 읽습니다. 즉 읽는 것 리드 계산 에뮬레이트 출력 프린트 즉 REPL 리드 앱을 프린트 루프라고 부르게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스칼라 프로그램은 인터프리터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입력을 재빨리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한 후에 바이트 코드를 잡아서 가상 머신에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스칼라 개발자들은 REPL로 부르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게 된다면 REPL과는 빨리 친해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각적인 피드백은 실험을 장려하고 무엇인가 동작을 할 때마다 개발자의 기분이 더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에디터 윈도우를 항상 열어두고 성공한 코드는 복사해서 나중에 복잡한 예제를 시도하게 될 때 사용하시게 되면 더 효율적인 개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값과 변수를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력된 res1, 0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대신에 이름을 직접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 인터프리터에서 8, answer라는 변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8 곱하기 5 더하기 2 이렇게 되면 answer라는 값에 40이라는 값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식에서는 이 이름들을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0.5 곱하기 방금 선언한 변수인 answer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더블에 21.0이라는 값이 출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로 선언된 값은 사실상 상수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한번 answer의 값을 0으로 한번 설정을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콘솔에 에러 같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수값의 변수인 발은 값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내용이 변할 수 있는 변수를 선언하려면 발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번엔 바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 카운터에 0이란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운터에 int 0이 들어갔는데 다시 한번 카운터에 1로 설정을 하고 엔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int 값의 1로 변수 값을 수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칼라에서는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면 발을 사용할 것을 장려합니다. 자바나 C++ 프로그래머들은 아마 놀랍게도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바 변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값이나 변수 타입을 지정할 필요가 없음을 그리고 또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타입은 여러분들이 초기화하는 시계 타입에서 스칼라 인터프리터가 유출하기 때문입니다. 즉 값이나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선언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하지만 필요하면 타입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발값에 그리팅이라는 변수를 지정하고요. 이 값의 변수는 스트링으로 임의로 지정한 후에 하면 이 그리팅은 스트링으로 변수가 지정이 되었고요. 또한 발로 그리팅 변수에 n이라는 타입을 지정을 한 후에 hello라고 지정을 하면 그리팅 any 타입에 hello라는 스트링 값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된 변수 코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그 변수 선언이나 할당에 이 세미콜론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미콜론이 없는 것은 스칼라에서는 같은 줄에 여러 문이 있을 때만 필요합니다. 즉 그냥 단일행을 쓸 때는 세미콜론을 스칼라에서는 쓰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또 다음으로 여러 값이나 변수를 함께 선언할 수도 있는데요. 발 xmax랑 ymax는 100 이렇게 하면 ymax 값과 xmax의 값이 100으로 함께 설정을 했고요. 또한 메시지는 스트링 타입으로 null 이렇게 하면 그리팅과 메시지는 둘 다 널로 초기화를 시켜서 함께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칼라에서 자주 사용되는 타입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인데요. int와 double과 같은 스칼라 언어의 일부 데이터 타입을 이미 살펴보셨을 겁니다. 자바와 마찬가지로 스칼라는 바이트, 캐릭터, 숏, 인트, 롱, 플룻, 더블 7개의 숫자 타입과 볼륨 타입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바와 다르게 이 타입들은 모두 클래스입니다. 스칼라에는 기본 타입과 클래스 타입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숫자의 메소드를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점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toString과 같은 스트링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메소드 클래스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toString을 선택을 하게 되면 문자열 1이 나오게 됩니다. 혹은 1, 2, 1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스칼라 컬렉션에 랭스에 1, 2, 3, 4, 5, 6, 7, 8, 9, 10이 담겨서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랭은 좀 더 후에 자세하게 배울 예정인데 지금은 단순한 숫자의 모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스칼라는 래퍼 타입이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 타입과 래퍼 사이 변화는 컴파일러의 몫입니다. 예를 들어 int의 배열을 만들면 가상 머신에서는 int 배열이 됩니다. 방금 전 인터프리터에서 살펴본 것처럼 스칼라 문자열은 자바, 랭, 스트링에 의존을 합니다. 하지만 스칼라는 100개가 넘는 연산을 가진 스트링 오퍼스 클래스에 클래스로 이를 보강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셉 메소드는 두 문자열의 공통의 문자들을 출력할 수가 있게끔 해줍니다. 만약에 hello라는 스트링을 치고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이 에로와 L자와 O자, 즉 문자열의 공통인 문자들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 식에서 자바 랭 스트링 오브젝트의 hello를 암묵적으로 스트링 어퍼스 오브젝트로 변환을 해서 스트링 어퍼스 클래스에 인터섹트 메소드를 적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스칼라 문서를 사용할 때는 스트링 옵스 클래스를 살펴보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하게 리치 인트, 리치 더블, 리치 캐릭터 등 이런 클래스가 있습니다. 각각은 불쌍한 사촌인 인트 더블 캐릭터에 동작하는 적은 수의 편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본 to 메소드는 1 to 10 이 메소드는 실제로는 리치 인트 클래스의 메소드입니다. 이 다음 식에서 인트 값 1은 처음에 리치 인트로 변환한 후에 그 값을 to 메소드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사용된 타입의 하나인 임의의 자리, 즉 유한한 숫자를 계산하기 위한 빅인트, 빅데스몰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바매스 빅인티저 또 자바매스 빅데스몰 클래스로 구현되는데 이제 다음 절에서 살펴보시겠지만 일반적인 수학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리합니다. 이 빅인트와 빅데스몰 클래스는 차후에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술과 연산자 오버로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차례인데요. 스칼라 산술 연산자는 자바나 C++에서 예상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동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전과 동일한 바 앤서에 8 곱하기 5 더하기 2라는 값이 있을 때 플러스 곱하기 빼기 나누기 퍼센트 연산자는 주어진 일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값들은 비트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연산자들은 실제로는 메소드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라는 값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값은 사실은 a.점 이 메소드에 있는 플러스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안에 b라는 값을 넣어서 덧셈을 한다는 겁니다. 즉 1 더하기 2라는 값이 있을 때 1점 탭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플러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메소드 중 하나인 플러스에 2라는 값을 넣어서 3이라는 값을 출력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플러스는 메소드의 이름이고요. 스칼라는 메소드의 이름에 어떤 심볼이든 사용해서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igint 클래스는 나눗셈의 목과 나머지 쌍을 리턴하는 이 메소드를 정의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쓰면 a 메소드 b라고 했을 때 이 값은 a.b의 값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스칼라에는 a 뿔뿔이라는 연산자나 a 마이너스라는 연산자가 없습니다. 대신에 단순히 플러스는 1 혹은 마이너스는 1이라는 값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카운터에 플러스는 1 이렇게 했을 때 발의 카운터의 값이 1이라고 했을 때 카운터에 플러스는 1 지금 발로 고정점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cnt는 1이라고 했을 때 cnt에 플러스 1을 하고 cnt 다시 출력하면 2라는 값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함수와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는 메소드뿐만 아니라 함수가 있기 때문에 자바보다 민이나 포어 같은 수학 함수를 사용하기가 더 간단합니다. 우선 수학 함수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해서 임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 메스 언더바를 해주시면 스칼라.메스 패키지의 값이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값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언더바는 자바의 별표와 같은 와일드카드로 모든 것을 임포트한다는 의미입니다. 엔터를 누르시면 임포트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곱근을 구하는 공식을 스칼라의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qrt 2라고 해서 2의 제곱근을 구해보면 더블 값으로 1.4142135 6과 같은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POW24 이렇게 하면 W16.0의 값이 나오고 미인 함수로 이렇게 입력하면 W로 3.0이라는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자가 없는 스칼라 메소드는 이제 보통 괄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제의 함수를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제가 스트링 OPS 클래스의 API 중에서 문자열에서 중복을 제거한 유일한 문자만을 넣는 디스턴트 메소드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라는 스트링에 distance라는 값을 출력을 하면 이렇게 중복 제거된 hello라는 스트링 값이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규칙은 오브젝트를 수정하지 않는 임자 없는 메소드는 괄호가 없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면서 스칼라 함수를 호출해 사용하시면 좋을 겁니다. 다음으로 apply 메소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hello의 네 번째를 출력했을 때 5라는 값이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은 가로 연산자가 오버로드된 것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는 메소드 이름 apply로 구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값을 줄여서 작성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칼라 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바 프로그래머는 자바 API를 열람하기 위해 자바 독을 사용합니다. 스칼라는 스칼라 독이라는 자체 변종을 사용합니다. 우선 이 언어 입문자들을 위한 몇 가지 스칼라 독 입문 팁이 있는데요. 웹페이지에서 www.scala-language API를 치시면 온라인으로 스칼라 독을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클래스는 알파벳 순서로 보여주는 자바독과 달리 스칼라독의 클래스 리스트는 패키지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클래스 이름은 알지만 패키지 이름을 모른다면 이 좌측 상단의 필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각 클래스 옆에 이 O와 C의 심볼을 주목을 해주시면서 이를 통해 클래스는 C, 컴패니언 오브젝트는 O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형태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몇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숫자 타입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이 리치인트나 리치 더블 등을 봐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자주 말씀드렸던 문자열을 사용하려면 string, ops 이 값을 클릭하셔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시면서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학 함수는 scala.apply
매스, 이 매스 함수에만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스칼라.매스, 이 함수에 아까 사용한 것들이 이 클래스에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스칼라로 사용하시기 전에 스칼라 독을 이용해서 메소드들을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좀 더 쉽게 스칼라를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메소드가 너무 많다고 이욕 잃지 마시길 바라면서 모든 상상 가능한 유스케이스에 관해서 많은 메소드들을 제공하는 것이 스칼라의 방식입니다. 특정 문제를 풀 때 유용한 메소드를 찾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 스칼라 인터프리터에 대한 부분을 마치고 제어 구조와 함수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에서 조건 루프, 함수를 구현하는 방법을 배워볼 예정인데요. 스칼라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알게 될 예정입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조건식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는 자바나 C++과 동일한 문법이 if, s 구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칼라에서 if, s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 값은 if 혹은 else 뒤에 오는 식의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if 안에 x가 0보다 크다고 가정했을 때 1, else -1. 지금 x의 값이 정의가 안 됐기 때문에 발로 x는 0이라고 지정을 우선 해주고 if x가 0보다 크다면 1, else는 -1. 이렇게 하면 int는 결과값이 -1 값을 갖게 됩니다. 이 예제의 의미는 x 값에 따라 1 혹은 -1을 가지는데 변수에도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발 is에 값을 직접 넣을 예정인데요. if x가 0보다 크다면 값은 1, 그렇지 않다면 -1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x의 값은 -1로 값이 지정되게 됩니다. 이렇듯 스칼라에서는 모든 식이 타입을 가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방금 작성한 if는 x가 0보다 클 때 1을 가지고 아닐 때 -1을 가지는 이 값 모두 양쪽 분기가 모두 int 타입을 가지기 때문에 이 result 값이 int 값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값이 string 값이고 이 값이 int 값을 가지는 혼합식의 경우에는 양쪽 분기에 공통 슈퍼 타입을 값으로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if x가 0보다 크다면 스트링의 rgo 라는 값을 가지고 else라면 -1이라는 값을 가질 때 이 값은 슈퍼 타입 any 타입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else 값을 가지지 않는 if문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if x가 0보다 크다면 1이라고 했을 때 이 result 값은 없게 됩니다. 이때 if문의 값은 없을 수 있지만 스칼라에선 모든 식이 어떠한 값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가로로 표기되는 하나의 값을 가진 유닛 클래스를 도입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즉, 이 result 값은 쓸모있는 값이 없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유닛은 자바나 C++의 이 void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문을 종료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자바와 C++에서 모든 문은 이 세미클론을 찍으면서 끝이 나는데요. 스칼라는 자바스크립트나 다른 스크립트 언어와 마찬가지로 세미클론이 바로 앞에 떨어지는 경우는 세미클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미클론은 대괄호 혹은 else 혹은 맥락상 문의 끝을 도달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위치에서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줄에 여러 문을 넣고 싶으면 세미클론으로 구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발의 n은 10이라고 하고 또 발의 r이 1이라고 미리 주장을 해주시고요. 이제 세미클론을 사용하는 예제를 적게 되면 if n이 0보다 클 때 이 대괄호를 이용해서 r은 r 곱하기 n. 이때 한 줄을 전체적으로 읽게끔 하기 위해서 세미클론을 찍고 n-1을 만드는 문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값을 발로 지정을 해서 값을 변하지 않았는데요. 발 대신 바로 n의 10 그리고 r은 1이라고 지정을 할 때 방금 적은 if가 만약에 n이 0보다 크다면 r에는 r과 n을 곱하고 n에는 그 값에 -1을 하는 식을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n의 값은 -1이 된 9 그리고 r의 값은 10으로 값이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한 줄에 여러 줄의 값을 넣어야 할 때는 세미클론을 적어주셔서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긴 문을 두 줄에 걸쳐서 이으려면 첫 번째 줄이 문의 끝이 될 수 없는 심볼로 끝나게 하면 이 줄을 이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t 값이 0.0이라고 가정할 때 이 값의 s는 x0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와 같은
값을 이용해서 마지막 값이 끝이 나지 않았다는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x에 s0 플러스 지금은 인터프리터의 값이 엔터를 치면 이 는이라는 값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값이 매칭이 되지 않지만 실전에서 긴 식은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이 값이 자동적으로 끝이 아님을 알고서 컴파일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플러스와 같은 값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블록식과 할당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인데요. 자바나 C++에서 블록문을 대괄호, 이 안에 들어있는 일련의 문입니다. 분기나 루프문의 바디에 여러 액션을 넣을 때 블록문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스칼라에서 이 블록은 일련의 식을 포함하고 결과도 식입니다. 블록의 값은 마지막 식의 값이 됩니다. 이 기능은 발 초기화가 한 단계 이상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발로 x0는 1.0, 다음으로 발 y0는 1.0, 다시 바 x는 4.0, 바 y는 5.0이라고 지정을 했을 때 거리를 구한다고 했을 때 우선 x 함수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임포트 스칼라로 임포트를 시켜주시고요. 발로 디스턴스 대괄호 함수 호출 닫고 대괄호를 닫으면 이렇게 5.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 의미는 지금 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임의로 dx와 dy 값을 구했을 겁니다. 이 값에 함수를 할당을 하고 출력을 한 거기 때문에 dx와 dy의 값은 이 프로그램 부분에서 출력되지 않고 이 거리 부분만 출력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칼라에서는 발 초기화 한 단계 이상 필요할 때 유용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스칼라에서 할당은 값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유닛 타입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가로로 표기되는 하나의 값을 갖는 유닛 타입은 자바와 C++의 보이드 타입과 같다는 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출력하려면 프린트나 프린트ln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프린트ln은 출력 후에 세 줄 문자를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린트에 answer라는 값을 넣어서 엔터를 치게 되면 프린트에 이 answer라는 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프린트ln 40이라는 값을 출력했을 때 이 40이라는 값을 출력되고 새로운 공백에 한 줄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두 가지 값을 받고 싶으면 프린트ln에 answer 플러스를 이용해서 42라는 값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answer는 40이라는 값이 입력이 되고 새로운 공백이 한 줄 추가가 됩니다. 다음으로 C스타일의 포맷 문자열을 받는 printf 함수도 있습니다. printf라는 함수에 입력을 하면 hello fred you are 42 you are old라고 이 s와 d 값에 변수를 넣어서 출력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read line 함수로 콘솔에서 한 줄의 입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숫자 이진 값, 문자 값을 읽으려면 read int, read double, read byte, read short, read long과 같은 문자를 사용합니다. 이게 read line 메소드는 프롬프트 문자열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발의 name 값을 받기 위해 read line을 입력하고 your name이라고 치고 엔터를 누르면 지금 리자가 소문자 이름을 출력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RGO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나이를 입력하기 위해 발 age에 read int를 입력을 하면 만약에 24이라고 입력하면 age에는 24라는 변수값이 입력됩니다. 이제 방금 전에 출력한 printf를 이용해서 printf hello %s next year you will be %d \n)에 지금 방금 입력한 내용과 age에 플러스 1을 더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hello RGO next year you will be 25라는 출력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출력에 대한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스칼라의 루프문과 고급 포문 그리고 함수에 대해서 이어나갈 예정인데요. 이제부터는 콘솔로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칼라 전용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 이클립스 프로젝트는 이클립스에 스칼라 플러그인을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스칼라 이클립스를 실행을 해주시고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뉴 스칼라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네임은 ch01이라고 하고
피니쉬를 눌러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01의 SICR에 스칼라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오른쪽 뉴, 이 중에 스칼라 오브젝트를 선택하셔서 네임에 ch01이라고 적어주시고 프로젝트가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public static void main을 함수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피니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오브젝트 형태의 스칼라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define name이 프로젝트를 가장 먼저 실행할 수 있는 함수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부분 안에다 프로젝트를 작성해서 스칼라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는 자바와 C++과 동일한 while과 두 루프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수로 r은 1, 또 바변수로 n은 10이라고 했을 때 while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 n이 0보다 클 때 r은 r 곱하기 n은 1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칼라에서는 세미클론을 찍지 않아도 이 문을 분석해서 프로젝트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을 프린트에 직접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전 단계에서 배웠던 프린트 ln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ln, 이때 r 값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문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오른쪽 run as에서 스칼라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3628800이라는 숫자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칼라는 그 포문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예를 들어서 포문 안에 있는 initialize 뭐 i는 0과 같은 초기화, 그리고 i가 0보다 크다는 테스트 부분, 그리고 i가 수정되는 업데이트 구문에 상응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루프가 필요하면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while 루프를 사용하거나 다음과 같은 문을 사용하면 됩니다. 우선 r의 값을 초기화해 주시고요. n의 값도 초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에 포문의 그 세 가지 루프에 상응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i의 1 to n, 이때 r은 r 곱하기 i, 이렇게 실행을 하시게 되면 프린트 ln으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ln에 r 값을 출력한 후에 run as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동일한 구문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문의 의미는 그 리치 인트의 to 메소드를 작업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1 to n 호출은 1에서 n, 그러니까 이 n에 포함된 숫자에 그 랭을 리턴합니다. 그리고 구문 i, 화살표, 이 전체 1 to n에 대한 구문은 변수 i를 이 오른쪽의 식의 모든 값을 돌게 만듭니다. 정확히 어떻게 도는지는 식의 타입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요. 랭과 같은 스칼라 컬렉션의 경우에는 루프는 i가 각 값을 차례대로 갖는다고 가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문자열이나 배열을 돌 때 보통 0에서 n-1 범위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to 메소드 대신에 until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메소드는 상대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를 리턴합니다.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 고정으로 hello라는 스트링 값을 입력하고 발에 sum은 0이라고 변수 지정해 주시고요. 포문을 돌릴 때 i가 0 until s.length 만큼 돌게 하고요. sum에 s에 i번째를 더합니다. 그리고 프린트 ln을 이용해서 이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을 출력하면 run as 스칼라 어플리케이션 저장하면 500이라는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문 같은 경우에는 한 줄로 수정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요. 방법은 sum은 다시 0으로 초기화를 하고요. 포문에 ch라는 구문에 hello라는 스트링을 직접 하나씩 입력을 하면 이 스트링 문자들이 직접 루프문이 돌게 됩니다. sum의 크로스는 ch라고 했을 때 다시 프린트 ln을 sum을 출력을 하게 되면 또한 동일하게 500이라는 숫자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칼라에서는 루프는 다른 언어만큼 빈번히 사용되지 않습니다. 추후에 살펴보겠지만 시퀀스의 값들은 보통 함수를 모두에 적용해서 처리합니다. 이는 한 번의 메소드 호출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스칼라의 루프에서 빠져나올 브레이크나 컨티뉴 문이 없다는 것을 작업을 하시면서 확인하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브레이크 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스칼라에서 어떻게 작업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이진 제어 변수를 대신 사용하거나 두 번째는 중첩 함수를 사용합니다. 함수 중간에 리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레이크스 오브젝트의 브레이크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브레이크스 오브젝트의 메소드를 호출해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임포트를 시켜줘야 하는데요. 임포트 스칼라, 여기서 컨트롤 모든 문을 임포트합니다. 이때 임포트 부분에 임포트하고 스페이스바 스칼라 유닛 컨트롤 브레이크스를 모두 호출하고요. 브레이크 루프 안에서
브레이크블, 이 안에 폼은 ch, hello, world라는 문자를 반복해서 돌릴 때 만약에 ch가 없다면 브레이크 문으로 빠져나오고 프린트 ln으로 ch 값을 출력합니다. 이때 이 포문은 두 가지의 문을 하기 때문에 이 중첩된 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괄호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한 후에 런에즈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HELL로 hello라는 스트링 문자가 출력이 된 후 브레이크 문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고급 for 루프와 for completion에 대해서 작업을 해볼 예정인데요. 이번 절에서 for 루프의 기본 형태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구문은 자바나 C++에 비해 스칼라가 훨씬 강력합니다. 이번에는 고급 기능을 다뤄볼 예정인데요. 우선 new 스칼라 오브젝트로 ch 0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static void main에 체크해 주신 후 피니시를 눌러줍니다. 이 defined main 안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급 for 루프와 for completion에서는 이 밸류어블의 익스프레이션 형태의 여러 제너레이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너레이터는 세미클론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문에 i에 1, 2, 3 그리고 세미클론으로 값을 구분을 하면 이게 제너레이터의 값이 구분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j에는 동일하게 2, 3 이렇게 한 후에 프린트 이 값을 출력할 때 10 곱하기 i 더하기 j 그리고 한 칸 띄어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 2, 3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제 i 값이 10단위로 나오고 j 값이 1단위로 나와서 출력이 될 텐데요. 이 값을 출력을 해보면 런에즈 스칼라로 하면 이 i 값에는 순차적으로 1, 2, 3 그리고 j 값에도 순차적으로 1, 2, 3의 값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i 제너레이터 부분에서 첫 번째 1의 값이 3번 반복되고 2가 3번 반복되고 3도 3번 반복됩니다. 이 j 값은 이 i 값에 따라서 3번 연달아 반복돼서 11, 12, 13, 21, 22, 23, 31, 32, 33의 값이 출력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제너레이터는 if 뒤에 오는 이진 조건인 가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문에 i의 1부터 3까지, j의 1부터 3까지. 그때 이 세미클론 없이 if를 이용해서 이 구문에 i가 j랑 같지 않을 때 값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출력을 하면 프린트에 10 곱하기 i 더하기 j 이 구문이 잘 출력될 수 있도록 띄어쓰기로 값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런에즈로 스칼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 되면 지금 이 구문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12, 13, 21, 23, 31, 32 i 값과 j 값이 같을 때는 출력하지 않고 같지 않을 때만 출력할 수 있도록 if문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 j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세미콜론 없이 바로 작업을 했다는 것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루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소개하는 여러 정의를 가질 수도 있는데요. 프린트 ln으로 출력을 하나 해주시고요. 우선 이렇게 했을 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곱하기 i 플러스 j 이 값일 때 어떤 값이 출력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에즈 스칼라 어플리케이션에서 13, 22, 23, 31, 32, 33을 출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롬 값에 4-i의 값을 넣어서 이 값을 j에 넣었기 때문에 이런 값이 출력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for 루프의 바디가 us로 시작하면 각 반복마다 하나의 값으로 값의 콜렉션을 생성하게 됩니다. 예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은 이 구문 안에 이렇게 한 후에 실행을 해보시면 지금 이 값에는 120, 120, 120, 1의 값을 가지고 있는 컬렉션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런 루프 타입을 for completion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성된 컬렉션은 첫 번째 제너레이터와 호환도 됩니다. 그에 따른 예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포문에 C에 hello라는 문자열이 순차적으로 등록이 되고 i는 0부터 1까지 순차적으로 등록이 되도록 만들고 그 값을 요드 C 플러스 i 값의 캐릭터형으로 넣게 되고 그때 이 구문은 HIEF L M IMOP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연달아 포문 하나를 더 작성해서 i에 0부터 1까지 순차적으로 넣고 C에는 hello라는 문자를 순차적으로 넣을 때 요드 C 플러스 i의 캐릭터형 이렇게 문자를 돌리게 되면 이 문자는
벡터 형태의 h, p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이 생성된 컬렉션을 이용해서 첫 번째 제너레이터 호환되는 포문을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칼라의 함수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스칼라는 메소드뿐만 아니라 함수도 가지고 있습니다. 메소드는 오브젝트 위에서 동작을 하지만 함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C++도 함수를 갖고 있지만 자바에서는 정적 메소드로 함수를 모방해야 합니다. 함수를 정의하려면 함수의 이름, 임자, 바디를 지정하면 됩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 오브젝트를 생성해 주시고요. 챕터 03이라고 지정을 해주신 후에 실행자인 public static void main을 체크해 주신 후 피니시를 눌러줍니다. 우선 가장 먼저 기본적인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파인된 메인의 그 아래쪽에서 define abs x는 더블, 이 값은 if x가 0보다 크다면 x, 아니라면 마이너스 x, 즉 함수의 이름 그리고 함수의 임자 그리고 그 내용을 지정하면 간단하게 함수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임자의 타입을 반드시 지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함수의 제기가 아니면 리턴 타입을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칼라 컴파일러는 는의 심볼 오른쪽식의 타입에서 리턴 타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함수의 바디가 하나의 식 이상을 요구하면 블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블록의 마지막 식이 함수가 리턴하는 값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define facn int라고 가정했을 때 대괄호를 이용해서 함수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바의 r은 1, 포문의 i가 1부터 n까지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r은 r 곱하기 i, 그리고 포문의 루프 뒤에 r의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즉 이런 함수에서는 리턴 키워드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바나 C++처럼 함수에서 일찍 빠져나오기 위해 리턴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스칼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직접 만든 함수를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인에서 print ln을 이용해서 이 abs에 있는 함수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이라고 이렇게 abs 함수에 더블값 3이라는 값이 등록이 되면 이 x에 지정된 함수가 3보다 크기 때문에 x값이 출력이 될 테고, 또 한 번 abs에서 이번엔 마이너스 3을 입력하게 되면 이 x의 값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오른쪽 run as scala application에서 지금 이제 3 값이 바로 리턴됐고 마이너스 값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을 했기 때문에 3.0이란 값이 출력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괄호를 이용한 함수 부분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int ln을 이용해서 fac 함수로 출력할 때 이 안에 1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run as scala application을 선택하시게 되면 3628800이라는 이 n 값이 들어가서 이 1부터 10까지 값이 r에 곱하기가 돼서 이 r 값이 리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재귀함수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귀함수에서는 리턴 타입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fine fac라고 지정을 하고요. n은 int 값이 들어올 때 그 값에 대한 리턴 값은 int라고 지정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값에 if n이 0보다 작거나 같다면 1, 아니라면 n은 재개함수인 refac 넣어서 다시 재호출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줍니다. 이런 함수가 작성이 됐을 때 리턴 타입 없이 스칼라 컴파일러는 이 n 리팩의 타입이 int임을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개함수일 때는 반드시 리턴 타입을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rint ln으로 refac에 10이라는 값을 넣고 run as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값이 재개함수로 이용해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본 임자와 이름 임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명시적으로 값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사용하도록 함수의 기본 임자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기 전에 새로운 프로젝트 new 스칼라 오브젝트에 챕터 04로 작성을 해주시고 public static void main을 체크해서 피니시를 눌러줍니다. 이 메인 함수에서 이 함수의 기본 임자를 줄 수 있는 예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새로운 함수를 만들 거기 때문에 메인 함수가 아닌 그 외의 영역에서 define decorate string str은 스트링 값이 넘어오고 left의 string은 대괄호 right에는 스트링 반대 가로가 출력되도록 하고요. 는 left 플러스 str 플러스 right 이렇게 함수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이 기본값이 left는 이 문자, right는 이 문자,
즉 left와 right 두 임자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decorate hello를 호출하게 되면 println에 decorate hello라는 문자열을 출력을 하게 된다면 오른쪽 run as 스칼라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렇게 양옆에 hello라는 문자 옆에 기본 임자 스트링 값이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값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접 그 값을 스트링에 넣을 수도 있는데요. println, decorate, hello, left 문자, 그리고 right 문자 이렇게 직접 정의를 해서 run as의 스칼라 어플리케이션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이 left 스트링과 right 스트링이 사용자가 원하는 스트링 문자열로 지정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보다 적은 수의 인자를 주면 뒤에서부터 기본값이 적용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println, decorate, hello, 그리고 이런 문자열을 넣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run as 스칼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 된다면 이 문자열에서 이 left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이 화살표 괄호 문자열이 출력이 되게 되고 right에는 기본 문자열이 이 문자가 들어가서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자를 넘길 때 임자 이름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rintln에 decorate left에는 직접 입력하는 스트링 이걸 넣고 str에는 hello라는 스트링을 넣고 right에도 직접 스트링을 넣고 출력을 하게 되면 run as 스칼라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hello라는 문자에 left, str, right 직접 인자를 지정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름 인자는 인자와 같은 순서일 필요가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름 인자는 함수 호출을 읽게 쉽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가 많은 기본 인자를 가졌을 때도 유용합니다. 이름 없는 인자가 먼저 오면 이름 없는 인자와 이름 인자를 섞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println, decorate 이 부분에 먼저 hello라는 문자열을 넣고 right라는 문자열을 직접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run as 스칼라 어플리케이션으로 실행하게 되면 이 처음에 hello라는 문자는 str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 다음 문자는 right로 임의로 지정했기 때문에 left는 기본 문자, right는 사용자가 정의한 문자가 넣어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변 인자에 대해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변 인자를 작성하기 전에 오른쪽 New, 스칼라 오브젝트에서 챕터 05로 작성을 해주시고 Public Static Void Main을 체크해서 피니시를 눌러줍니다. 이제 가변 인자에 대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겠는데요. 종종 가변 인자를 받을 수 있는 함수 구현이 편리합니다. 이번 예제는 문법을 보여주겠습니다. 제일 먼저 define sum args는 int, 별, 은, 대괄호를 이용해 함수를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바, result는 0, 포문을 돌려서 args 만큼 순차적으로 출력을 할 때 result는 플러스는 arg라고 한 후에 result라는 값을 리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이 함수를 원하는 만큼 많은 인자로 호출할 수가 있는데요. 이 define main에서 한번 방금 작성한 가변 인자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로 s에 방금 작성한 sum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s값의 sum의 함수를 원하는 만큼의 많은 인자로 호출을 했습니다. 이 값을 println으로 출력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른쪽 run as 스칼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실행을 해봅니다. 이렇게 되면 55라는 값이 출력됐는데요. 이 값은 이 sum에 있는 args의 int에 여러 개의 인자 개수만큼 넣어서 result에 그 값이 더해져서 결과로 출력된 겁니다. 이 함수는 다음에서 다루게 될 seq 타입의 인자 하나를 받습니다. 지금은 각 원소를 방문하기 위해서 for 루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만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미 값들이 시퀀스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함수에 바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에 s에 sum 1, 2, 5, 즉 1부터 5까지 넣는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에러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sum 함수를 하나의 인자로 호출하려면 그 인자는 정수 범위가 아닌 정수 하나여야 합니다. 해결 방법은 컴파일러에 인자를 인자 시퀀스로 생각하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이 구문에 O 땡땡 r 슬러시 별표 이 구문을 넣어주시게 되면 이 컴파일러는 1부터 5를 인자 시퀀스로 생각하고 그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println s2에서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 15라는 값이 1부터 5까지 인자 시퀀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값을 등록해 주어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가변 인자까지 받을 수 있는 함수를 작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스칼라의 프로시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챕터 1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위에 스칼라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시고 ch06이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Static Void Main에 체크해 주신 후 피니시를 눌러줍니다. 스칼라는 값을 리턴하지 않는 함수를 위한 특별한 표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수 바디가 앞에는 심볼 없이 중괄호 안에 들어있으면 리턴 타입은 유닛입니다. 이런 함수는 프로시저라고 불리우고요. 프로시저는 값을 리턴하지 않고 사이드 이펙터만을 위해서 호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프로시저는 상자 안에 문자열을 다음과 같이 출력한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안에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에서 프로시저를 호출하기 위해서 define 박스 안에 이름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넘어올 값은 스트링으로 지정을 하고요. 대괄호 안에 발에 프린트 ln으로 호출을 하겠습니다. 문자열 뒤에 역슬래시 n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보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이제 디파인된 메인에서 박스를 호출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문자열을 입력해 주시고 이 메인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런에즈에서 스칼라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문자열이 안에 네모칸 안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프로시저는 이 기본 메소드와 같은 경우에는 넘어오는 인자 뒤에 는이 붙어서 그 값이 어떤 값을 리턴 받을지를 지정하게 되는데 프로시저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는 심볼이 없이 중괄호 안에만 들어있으면 리턴 타입은 유닛이 되고 이런 함수를 프로시저라고 부릅니다. 프로시저는 값을 리턴하지 않기 때문에 이 는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시저를 위한 이렇게 문법으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기본 넘어는 임자인 유닛은 이렇게 만들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방금 수정한 프로시저를 가지고 오기 위해 저장을 하고 런에즈에서 스칼라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두 개의 문자열이 출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이즈 값에 대해서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즈 값은 발과 디파인의 중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구문을 출력을 해보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 챕터 6의 예제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발에 워드스라는 변수가 있을 때 스칼라 IO의 소스 안에 from 파일이라는 예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안에 있는 문자열을 스트링으로 바꾼다고 가정할 때 이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워드가 정의가 되자마자 바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디파인에 있는 워드스라는 동일한 소스가 사용이 된다면 이 워드스가 사용될 때마다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즈 밸류에 워드스라는 값이 있을 경우 동일하게 스칼라 IO의 프로젝트 프로그래밍을 하시게 된다면 이 워드는 처음 사용될 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즈 값은 비싼 초기화 문을 연계하는 데 아주 유용하며 순환 의존성 같은 다른 초기화 이슈를 다룰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레이즈 데이터 구조를 개발하는 데도 무척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레이즈 함은 비용이 있기 때문에 레이즈 값을 접근할 때마다 스레드 세이프한 값 방법으로 값이 이미 초기화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메소드가 호출된다는 것을 유념하시면서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칼라에서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ew 스칼라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신 후 챕터 07이라고 선택해 주신 후 Public Static Void Main을 체크하신 후 피니시를 눌러줍니다. 자바나 C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로스의 New에 이런 에러와 같은 예외 처리를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예를 던지면 현재 계산이 멈추고 런타임 시스템은 이 새로 생성된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는 예외 처리자를 찾게 됩니다. 가장 안쪽의 처리자에서 실행이 되게 되고 그런 처리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이렇게 자바에서처럼 예외 오브젝트는 java.lang.throwable의 서브 클래스에 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바와 다르게 스칼라는 체크 예외가 없습니다. 함수나 메소드가 예외를 던진다고 선언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throw식은 특수 타입 nothing을 갖습니다. 이는 if의 else식에서 무척 유용한데요. 한 분기 타입이 nothing이게 되면 if else식의 타입은 다른 분기의 타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efine으로 root라는 함수를 만들어주고요. x는 더블 이 안에 바로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if x가 0보다 크다면 이 함수를 이용해 가져오고 와야 하기 때문에 이
임포트 스칼라 매스 함수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if 부분에서 x가 0보다 크다면 에 대한 것을 대괄호를 묶어주시고 s로 throw를 이용해서 new 이 안에 x 네거티브를 하고 문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구문에서 이 메인 부분에 트라이 캐치절을 이용해서 이 안에 루트에 4라는 값을 입력을 해보고 프린트 ln 이번엔 루트 마이너스 4라는 값을 입력한 후에 이 캐치절에 케이스 인 프린트 에러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run as 스칼라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이 루트 4라는 값은 더블의 값이 4보다 x가 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메소드를 가지고 왔지만 이 마이너스 4와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이 익셉션을 처리가 돼서 자바 랭에 있는 이 섹션에서 f_should be not negative라는 스트링 문자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첫 번째 분기는 더블이고 두 번째 분기는 nothing 타입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외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잡는 문법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익셉션 처리를 하거나 try, finally 문과 같은 구문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에 대해 배우기 앞서서 새롭게 프로젝트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New에 스칼라 프로젝트에 챕터 02라고 정의를 해주신 후 피니쉬를 눌러봅니다. 챕터 2에서도 SICR에 New 스칼라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챕터 01이라고 선택해 주신 후 Public Static Void Main을 체크하신 후 피니쉬를 눌러줍니다. 그 외의 프로젝트들은 다 같고 배열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고정 길이 배열에 대해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변하지 않는 배열이 필요하면 스칼라의 어레이 타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value에 nums라는 변수가 있을 때 new에 array라는 값을 이용하시면 되고 이 안에는 int 총 10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10개의 정수의 배열 이 값은 모두 0으로 초기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int가 아닌 문자열을 배열로 고정으로 정의를 하고 싶다면 발 a는 new array 타입으로 스트링 형태를 잡아주시고 10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10개의 원소의 문자열의 배열이 생성이 되며 모두 널로 초기화가 됩니다. 다음으로 길이 2의 array 스트링 타입에 대한 배열을 가지고 오고 싶고 초기화 값을 임의로 작성을 해주고 싶을 때는 발 s는 array 가로를 열고 초기화시키고 싶으신 스트링 이런 식의 문자열을 넣어주시면 초기화 값을 줄 때는 new가 필요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기화시키지 않을 땐 new 형태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초기화 값을 줄 때는 new가 없는 형태의 array 형태의 초기화 인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rray에 접근하는 방법은 다른 언어들과 다르게 이 괄호를 이용을 하는데요. 만약에 s0에 goodbye라는 스트링을 넣게 되면은 이 sarray에는 goodbye와 world가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원소 접근의 s의 대괄호 0번째라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괄호를 이용해서 접근한다는 것을 유념하시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변 길이 배열 형태인 배열 버퍼에 대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라거나 줄어드는 배열로는 자바는 어레이 리스트가 있고 시뿔뿔은 벡터가 있습니다. 스칼라에서 예상하는 것은 어레이 버퍼입니다. 그에 따른 예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포트를 이용해서 스칼라 안에 컬렉션 안에 뮤테이블 안에 어레이 버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임포트를 해주시고요. 이 임포트문은 함수 뒷부분에 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빈 배열 버퍼를 한번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 b는 어레이 버퍼 빈 정수의 배열 버퍼이기 때문에 int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값의 배열이기 때문에 가로를 열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 의미는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빈 배열 버퍼의 선언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b 플러스는 1이라고 작성을 한 것은 어레이 버퍼는 1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문자를 의미합니다. 즉, 자바에서 어레이 리스트에 add에서 임의의 값을 넣은 것과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b의 첫 번째 인자 값은 1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b 플러스는 1, 2, 3, 5 라고 만약에 지정을 하게 되면은 어레이 버퍼의 값은 방금 넣은 1을 포함해서 1, 1, 2, 3, 5가 됩니다. 괄호 안에 넣어서 여러 원소를 끝에 더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 어레이 버퍼를 이용하면 길이가 가변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b에 뿔뿔 는을 하게 되면 어레이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이 배열 안에 있는 값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뿔뿔 는 연산자로는 어떤 컬렉션이나 덧붙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에 trim and o라고 작성하게 되면 어레이 버퍼에 있는 마지막 5개의 원소를 제거했기 때문에 결과값으로는 1, 1, 2라는 값만 남게 됩니다.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값을 and 값에 있는 trim and를 이용해서 지우게 됩니다. 배열 버퍼 끝에서 원소를 더하거나 제거하는 일은 효율적인 연산입니다. 그리고 임의의 입주에 원소를 삽입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연산은 그만큼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 위치 이후의 모든 원소를 옮겨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덱스 2 앞에 삽입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B 안에 inser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인덱스 2 앞에 6이라는 숫자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값은 1, 1, 6, 2가 됩니다. 2라는 인덱스 앞에 6이라는 값을 삽입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B에 insert 만약 2, 콤마하고 7, 8, 9라고 작성을 하시게 되면 동일하게 2라는 원소 앞에 7, 8, 9를 삽입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원하는 수의 원소만큼 삽입할 수 있게 되는데요. insert 앞에 인자를 지정하시고 나머지 엘리먼트들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삭제하는 방법도 작성해 보겠습니다. b.remov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2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어레이 버퍼에는 2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인자가 삭제되게 됩니다. 즉 b의 인자가 0번째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현재 들어가 있는 스트링 값이 1, 1, 7, 8, 9, 6, 2에서 0, 1, 2는 7이라는 숫자가 제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b.remove 이 안에 2와 3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고 확인하시게 되면 두 번째 인자는 얼마나 많은 원소를 제거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현재 7이 제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번째 0, 1, 2, 8부터 3개의 값이 삭제가 되어 1, 1, 2라는 값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어레이 버퍼를 이용해서 어레이 리스트와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종종 어레이를 만들고 싶은데 얼마나 많은 원소가 필요할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먼저 배열 버퍼를 만들고 다음과 같이 호출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배열 버퍼를 만들고 호출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 값을 배열 버퍼로 전환을 하려면 to 버퍼 메소드를 이용해서 호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변 길이 배열을 사용할 수 있는 이 배열 버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는 배열과 배열 버퍼 방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뉴 스칼라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신 후 챕터 02라고 작성을 하고 메소드에 대한 public static void main에 체크하신 후 피니시를 눌러줍니다. 자바와 C++에서 배열과 배열 리스트 벡터 사이에는 몇 가지 문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스칼라가 훨씬 더 일관성이 있는데요. 대부분 두 경우 모두 같은 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폴 루프에서 배열 혹은 배열 버퍼를 방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예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alue로 a에 array 라는 임의의 배열을 만들고 폴 루프에서 배열 혹은 배열 버퍼를 방문하는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에 i에 0번째부터 until a의 length만큼 포문을 돌릴 때 이때 이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int i는 플러스 a의 안에 있는 i의 값. 이렇게 하면 변수 i는 0부터 a.length 마이너스 1까지 가게 됩니다. 출력을 하게 되면 오른쪽 run as 스칼라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0번째에는 1, 1, 2, 3, 5, 8, 13, 21, 34, 55와 같은 배열 버퍼를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until 메소드는 리치 인트 클래스에 속하는데 3개까지 모든 숫자를 리턴합니다. 또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은 0 until a.length 라고 하시면 이 0부터 until a.length 즉 0부터 a.length-1까지 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0 until 이 값은 a.length 2 이렇게 하면 이 만들어진 인자 중에 길이만큼 나올 때 매번 두 번째 원소를 방문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0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와 같은 순서로 이 포문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동일하게 배열의 끝을 시작으로 원소를 방문하는 구문을 넣고 싶으시다면 가로에 length라고 작성해 주시고 이 값에 리버스를 넣어 주시면 이 안에 예를 들어 이 부분에 이 값을 넣고
만약에 출력을 하게 되면 런에즈 스칼라 어플리케이션 선택하시면 이렇게 포문의 배열이 9부터 0까지 반대로 방문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루프 바디에서 배열 인덱스가 필요 없으면 각 배열의 원소를 직접 방문할 수도 있는데요. 방법은 포문의 엘리먼트에 A를 직접 넣어서 프린트 ln을 이용해 직접 구문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석을 처리하고 런에즈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동일하게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자바에 강화된 for 루프 혹은 C++의 범위 기반 for 루프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 변수는 a의 0, a의 첫 번째 등의 값으로 설정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배열 변환에 대해서 작성을 해볼 예정인데요. 앞절에서 자바나 C++에서 한 것처럼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스칼라에서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열 혹은 배열 버퍼를 받아서 어떤 방법으로 변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이런 변화는 기존 배열을 수정하지 않고 새 배열을 생성하기도 하는데요. 이번엔 배열 변환 예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New, 스칼라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신 후 챕터에 03이라고 작성해 주신 후 피니쉬를 눌러줍니다. for completion을 사용해서 작성할 예정인데요. 우선 배열을 만들기 위해 발 A에 어레이 형태의 임의의 배열을 만들어주고 L에 result라는 결과값을 넣어줄 때 포문으로 엘리먼트에 A를 순차적으로 돌리면서 이 알들을 이용해 여기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 이 어레이에는 4, 6, 10, 14, 22의 같은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for 들어간 이 구문은 이 얄드의 루프는 기존 컬렉션과 동일한 타입의 새 컬렉션을 생성하는데요. 배열로 시작했으면 다른 배열이 나옵니다. 배열 버퍼로 시작했으면 for 안에 있는 구문 이 얄드에서 나오는 것도 배열 버퍼입니다. 결과는 매 루프 반복마다 얄드 뒤에 나오는 식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컬렉션을 방문할 때 보통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만 처리하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요. 이는 포문 안에 있는 if 가드를 사용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홀수 원소는 버리고 모든 짝수 원소를 2배로 만드는 예제를 한번 작성해 볼 예정인데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for의 엘리먼트에 a를 하나씩 놓을 때 if 카드를 이용해 엘리먼트가 %2를 했을 경우 0일 때 이때만 새로운 컬렉션을 만들어서 이 곱하기 이 컬렉션의 새로운 값을 만드는 소스입니다. 이 결과는 새 컬렉션임을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컬렉션은 기존 컬렉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열 변환을 이용해서 만약 정수 시퀀스가 주어졌을 때 첫 번째 음수들은 다 제외하고 그리고 그 값들은 삭제한 후 새롭게 만들고 싶을 때 보통은 인자를 이용해 퍼스트의 2를 만들고 만약 넘어올 레이가 음수가 아니라면 인자에 놓고 아니라면 지우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셨을 겁니다. 이 방법은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고 스칼라에서는 좀 더 강력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보존할 인덱스를 수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value b에 array 버퍼에 1, -2, -3, 4, -5라는 값이 있을 경우 우선 이 array 버퍼의 값을 임포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하고 array 버퍼를 새로 생성한 후에 새롭게 함수로 정의를 해서 remove all first라는 값을 놓고 a에 array 버퍼에 이 안에 들어갈 값은 int라고 가정하고 이 값에 함수를 만들 때 발에 indexes 포문을 돌립니다. 포문 i 0부터 until a의 랭스만큼 늘리고 가드를 넣어서